韩国的，然后擦枪走火。如果我有钱，我会去韩国整容。下巴, 비즈. 연일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하는 와중에 한 엘리트 유학생의 충격 폭로에 베이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한국인은 단 10초 만에 통과하는데 우리는 7시간 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중국 최고의 엘리트 메이팅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학에서 그녀가 처음 마주한 공산당의 민나 텔아비브 거리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저지른 소름 돋는 행동, 그리고 한국인 친구가 그녀에게 건넨 그 영상. 결국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과연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 부는 바람은 몹시 찼습니다.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전송 실패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차단했습니다. 조국은 제 여권을 말소시켰고 가족은 저를 호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국적 없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수석 졸업, 국가전액 장학금을 받는 히브리 대학교 교환학생.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조국의 자랑이자 미래였습니다. 부모님은 베이징 공항에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오너라. 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저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구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견제해도 결국 세계의 중심은 우리 조국이 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확신이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굳건한 믿음과 제 평생의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아니 어쩌면 제 인생 가장 위대한 각성의 시작은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뚫기 어렵다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의 작고 차가운 취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최고의 명문이라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저는 당당하게 붉은색 여권을 꺼내들었습니다. G2 국가의 엘리트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제 어깨를 한껏 펴게 만들었죠. 하지만 제 차례가 되어 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미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제 여권을 받아든 이스라엘 심사관의 눈빛이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전기로 무언가를 짧게 지시하더니 턱짓으로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저쪽 붉은 선을 따라가십시오. 일반적인 입국 심사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제 양옆에 섰고 저는 죄수처럼 끌려가듯 공항 구석에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별도 신문실이었습니다. 가방을 책상 위에 올리십시오. 노트북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두 전원을 켜서 잠금을 해제하세요. 몸이 건조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에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더듬더듬 항변했습니다. 저는 히브리 대학교 초청을 받은 교환학생입니다. 여기 공식 입학 허가서도 있고요. 왜 제 개인 물건을 함부로 검사하는 겁니까? 그러자 심사관은 헛웃음을 치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오셨군요. 거기가 당신들 공산당 산업 스파이 양성소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훔쳐가려고 위장 입학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 기기 잠금 푸세요. 스파이 양성소라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4억 인구 중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명문대가 졸지에 범죄자 양성소 취급을 받다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심에 손끝이 떨렸지만 총을 찬 요원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노트북의 모든 폴더를 뒤졌습니다. 연구 논문 초안, 개인적인 사진, 심지어 위챗 메신저의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번역기를 돌려가며 샅샅이 검열했습니다. 전공이 국제정치학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추궁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공산당, 청년단 소속이냐,
이스라엘 정부 기관의 서버에 접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둥 모욕적인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았지만 화장실조차 요원의 감시하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3시간이 넘어가자 다리가 풀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저처럼 끌려온 다른 중국인 유학생이 억울하다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호령하는 대국이라고 배웠는데 왜 타국 땅에서 이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4시간째에 접어들 무렵 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반쯤 열려놓은 신문실 출입문 너머로 바깥의 일반 입국 심사대 상황이 슬쩍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동양인 학생 무리가 심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들도 곧 나처럼 이 끔찍한 방으로 끌려오겠구나. 아시아인에 대한 지독한 인종차별이 틀림없어.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제 뇌구조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습니다. 깐깐하기 그지없던 이스라엘 심사관들이 그 동양인 학생들을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오,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히브리 대학교로 가시나요? 심사관은 학생들의 여권을 펼쳐보지도 않고 도장을 쾅쾅 찍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보안 요원 한 명은 학생들에게 다가가 서툰 발음으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 이름을 말하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모습. 뒤로 칠흑 같은 절망감에 빠진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들이 심사관에게 건넸던 여권은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다크그린 색상의 대한민국 여권. 그 짙은 초록빛이 제 망막에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와 깊게 박혔습니다. 결국 4시간 반의 지옥 같은 취조 끝에 간신히 입국 허가를 받았지만 공항문을 나서는 제 영혼은 이미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들은 VIP 대우를 받고 우리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권 색깔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가 단순히 정치적 동맹이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가 가진 영혼과 시민의식의 거대한 격차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끔찍한 악몽은 이스라엘의 눈부신 태양 아래 히브리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제 막 입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벤구리온 공항을 빠져나와 예루살렘 스코프스산 정상에 자리 잡은 히브리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수천 년 역사가 숨쉬는 예루살렘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쓰러져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부신 중동의 햇살과 함께 마주한 캠퍼스의 현실은 저를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기숙사 라운지로 나갔을 때 룸메이트인 이스라엘 학생 탈리아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를 넘기며 사람 좋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너가 중국에서 온 이란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그런데 혹시 너의 캐리어나 노트북에 우리 이스라엘 국방부 와이파이를 해킹할 만한 감시 장비 같은 건 없지? 하, 농담이야. 농담이라고 덧붙였지만 그녀의 눈빛 한 구석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의 교환학생으로 온 저를 그녀는 마치 언제든 정보를 빼돌릴 준비가 된 스파이처럼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니라고 답했지만 입안은 모래를 씹은 것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진짜 굴욕은 첫 수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데온 교수가 진행하는 국제기술 안보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기술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기데온 교수는 강의실 전면 스크린에 세계 각국의 혁신 지수와 지적재산권 관련 통계를 띄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곧 국가의 생존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수많은 적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압도적인 기술 혁신 덕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혁신을 창조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타인의 혁신을 훔쳐서 덩치만 키우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쪽 끝 붉은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급격한 기술 발전 이면에는
심각한 지적, 재산권 침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서방 국가들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해킹하여 얻어낸 결과물들이 태반이죠. 이스라엘 정부 기관들이 최근 중국산 장비 도입을 전면 금지한 것도 바로 이런 보안 위협 때문입니다. 혁신이 없는 복제는 결국 모래 위에 지른 성일 뿐입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다국적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이마에 도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번쩍 들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외쳤습니다. 교수님, 그건 서방 언론의 편견입니다.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고 지금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자본과 인력으로 세계 최고의 전기차와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훔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겁니다. 강의실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대온 교수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특유의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란 학생, 5,000년 역사라는 말은 참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기차를 언급하셨죠. 이스라엘 국방부가 얼마 전에 내린 긴급 지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는 노트북을 몇 번 두드리더니 새로운 뉴스 기사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이스라엘 군사기지 출입 전면 금지. 차량에 내장된 센서와 카메라가 기밀 정보를 중국 서버로 빼돌릴 수 있다는 국가안보국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란 학생, 이것이 바로 세계가 당신들의 기술을 바라보는 진짜 시선입니다. 위협이자 리스크 그 자체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증거가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4억 대국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은 벵구리온 공항에서 한 번, 그리고 이 차가운 강의실에서 또 한 번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학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식은 샌드위치를 억지로 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중앙의 대형 TV에서 이스라엘 현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앵커의 목소리 아래로 영어 자막이 깔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공식 발효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한국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혁신 파트너라고 극찬했습니다. 화면 속 이스라엘 관료들은 짙은 초록색 여권을 가진 한국의 외교관들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이스라엘 학생들이 뉴스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박이다. 이제 한국산 화장품이랑 전기차를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맞아. 우리 아빠도 이번에 회사 차를 다 한국 브랜드 현대로 바꾼다고 하시더라. 잔고장도 없고 시스템 보안이 철저해서 이스라엘 정부 기관에서도 공식 관용차로 한국 차만 쓴대.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신뢰와 동경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스파이 취급을 받으며 군사기지에서 쫓겨났는데 한국의 자동차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관용차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자리에 누군가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담담한 눈빛을 가진 동양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지. 같이 앉아도 될까? 그녀가 바로 세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공항에서 단 10분 만에 모든 심사를 통과하고 환한 미소로 빠져나갔던 그 부러운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난 세인이라고 해. 너는 국제정치학 수업 듣는 이란 맞지? 그녀의 인사에 대답하기도 전에 주변에 있던 다른 외국인 학생들이 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인, 너 어제 새로 나온 K-팝 뮤직비디오 봤어. 안무가 너무 멋지더라. 나중에 나 한국어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세인, 너가 쓰는 그 스마트폰 새로 나온 갤럭시 시리즈 맞지? 나도 다음번엔 그걸로 바꾸려고. 카메라 성능이 장난이 아니더라. 세인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의에 익숙한 듯 여유롭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학생들, 유럽에서 온 유학생들, 심지어 식당의 청소 노동자까지도 세인에게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식판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속으로 수천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인구도 14억이나 되는데 저 작은 5천만 인구의 나라는 어떻게 전 세계 어딜 가도 VIP 대우를 받는 거지? 왜 내 옆에 이 한국인 친구는 어딜 가나 환영받고 나는 어딜 가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공항에서 겪었던 차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캠퍼스, 아니, 전 세계가 이미 두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이자 문화를 선도하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중국은 덩치만 큰 위협이자 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맹목적인 애국심은 이 명백한 현실 앞에서도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으려 몸부림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야. 이스라엘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니까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 중국을 일부러 깎아내리고 견제하는 것뿐이라고. 저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도 그저 한국이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우방국이기 때문일 거야. 그래, 절대 우리 중국인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억지로 제 자신을 세뇌하며 애써 위안을 삼았습니다. 정치와 외교라는 거대한 프레임 뒤에 숨어 제가 느끼는 이 지독한 열등감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런 알량하고 비겁한 변명이 완전히 부서지는 데는 단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기분 전환을 위해 찾아간 예루살렘 구시가지. 3000년의 성스러운 역사가 깃든 그곳에서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치나 외교 따위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철저하게 바닥을 드러낸 우리 민족의 진짜 영혼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숨막히는 캠퍼스를 벗어나 예루살렘 구시가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올리브 나무들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00년의 역사가 겹겹이 쌓인 성스러운 도시.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한 곳에 모여있는 이 신비로운 공간이라면 제 마음속에 가득 찬 열등감과 혼란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마스쿠스 게이트를 지나 미로처럼 얽힌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수백 년 된 석회암 벽 사이로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자들과 관광객들로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성지를 향한 경건함을 잃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며 걷던 제 발걸음이 어느 작은 상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점 입구에는 히브리어와 함께 또렷한 한국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 화장품이라는 이름의 가게 안에는 젊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한국의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상점 주인으로 보이는 유대인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직수입한 마스크팩을 들고 손님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 여배우들이 쓰는 제품이에요. 성분이 너무 착해서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친 피부에 최고랍니다.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님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한 소녀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과 K-팝 아이돌의 포스터가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문화를 통째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서양인들에게 아시아라고 하면 을의 중국이나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깊숙한 골목에서조차 동양의 기준이자 가장 세련된 문화의 상징은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팝 문화나 화장품 같은 가벼운 소비재는 한국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하지만 진짜 국가의 품격과 무게감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14억의 거대한 대국이고 5000년의 찬란한 문명을 가진 나라니까. 저는 억지로 턱을 치켜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고 전해지는 가장 거룩한 성지, 성분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 내부는 수천 개의 촛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숙연하고 신비로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고, 안내원들은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절대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저 역시 종교는 없었지만 그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심스럽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회의 평화로운 고요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날카로운 소음이 입구 쪽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자자, 다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여기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랍니다. 빨리 사진부터 찍고 다음 코스로 넘어갑시다. 확성기를 든 가이드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그 뒤를 따라 붉은색 모자를 맞춰 쓴 50여 명의 단체 관광객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장통에 온 것처럼 엄청난 성량으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타국 순례자들의 사이를 거침없이 파고들며 V자를 그리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만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을 밀치고 새치기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한 중년 남성은 성스러운 성당 바닥에 대수롭지 않게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플래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줄을 서주세요. 교회 경비원이 다급하게 달려와 영어로 제지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아주머니는 경비원에게 삿대질하며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비행기 값을 얼마나 썼는데. 돈 쓰러 온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미국 놈들 앞잡이 아니랄까 봐 중국인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경비원은 기가 막힌다는 듯 이마를 짚었고 주변에 있던 수백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순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붉은 모자 무리를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었습니다. 오마이갓. 또 중국인들이야. 제발 예의라는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 저들은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할 줄을 몰라. 돈만 많은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유럽에서 온 듯한 순례자들이 영어로 혐오감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은 용광로에 처박힌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14억을 대표한다는 5천년 문명국의 진짜 얼굴이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서 처참하게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 보일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백팩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도망치듯 교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구시가지의 골목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적한 돌계단에 주저앉았을 때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가난을 벗어났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시민의식은 이토록 천박한 걸까요? 왜 우리는 돈을 쓰면서도 욕을 먹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견제 때문이라는 제 알량한 변명은 그 추악한 민낯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 세계의 조롱거리를 자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 괜찮아.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 다가왔는지 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인, 너가 어떻게 여기에? 성분묘 교회에서 나오는 널 봤어. 너무 창백해 보여서 따라왔지. 이거 마셔. 조금 진정될 거야. 그녀가 건넨 커피를 받아들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국 땅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앞에서 제 조국에 대한 깊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를 눈물과 함께 토해냈습니다. 세인, 난 정말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례한 걸까? 왜 우리는 너희 한국 사람들처럼 전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야?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고 서방의 편견 때문만도 아니라는 걸 오늘 똑똑히 봤어. 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 오열 섞인 질문에 세이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며 저를 위로하듯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란 경제 성장은 국가 주도로 20년이면 이뤄낼 수 있어. 건물은 높게 올릴 수 있고 도로는 넓게 깔 수 있지. 하지만 시민들의 영혼과 교양은 돈이나 강압적인 통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인이 제 옆에 나란히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으면 그 국민들 역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는 내 나라에서 내 권리를 존중받아 본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거거든. 자유와 존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중국도 인민을 위한 나라라고. 제 반문에 세인은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너 많이 지쳤잖아. 내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내일 오후에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역사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세인이 보여줄 것 하나가 제 20년치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목숨을 건 선택으로 저를 몰아갈 줄은 그 돌계단 위에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인은 약속대로 기숙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태블릿 PC가 들어있었고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아 그녀는 화면을 켰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거친 화질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내심 서방 언론이 조작한 우리 조국의 비판 영상일 거라 짐작하며 방어적인 태도로 팔짱을 꽉 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등장한 곳은 베이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 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게 뿜어져 나오는 잿빛의 거리,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돌멩이를 쥔 채 독재 정권의 무장 경찰에 맞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그들은 지금의 저와 다를 바 없는 찬란한 미래를 꿈꿔야 할 어린 청춘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학생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들, 심지어 버스 운전사들까지 경적을 울리며 학생들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경찰의 폭력은 무자비했지만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시민들의 눈빛에는 짐승 같은 무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인간의 존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시민들이 무기를 든 정부와 싸우는 거야? 이러다 다 죽으면 어쩌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세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조국의 과거야. 군부 독재의 총칼 아래서 침묵하는 노예로 살기를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지. 우리는 국가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 영상이 전환되었습니다. 거친 흑백 화면은 어느새 선명한 고화질의 컬러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인이 잠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의 한국이야. 이번에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십 년 전의 돌멩이 대신 작고 따뜻한 촛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폭력도 피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한 목소리로 부패한 최고 권력자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백만 개의 촛불은 마치 거대한 은하수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철옹성 같았던 권력자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과 법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시민들의 목소리만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을 평화롭게 끌어내리다니. 국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통제하는 진짜 주인이 된 그들의 모습은 제가 평생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경이로운 세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피를 흘려 자유를 쟁취했어. 그래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거야.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너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걸 그 아픈 역사를 통해 뼛속 깊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란 수십 년 전 한국의 그 뜨거웠던 여름.
비슷한 시기에 너의 조국 수도 한복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세인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화면을 터치하자 이번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붉은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성벽과 거대한 초상화. 그곳은 세계 최대의 광장이라는 제 조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이건 우리 조국의 맞아. 서방 언론의 조작이라고 세뇌받아온 진짜 너희들의 역사지. 화면 속에는 수십만 명의 우리 조국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까 보았던 한국의 학생들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텐트를 치고 단식 농성을 하는 그들의 얼굴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평화로운 광장을 향해 달려온 것은 대화의 손길이 아니라 무자비한 강철 탱크와 장갑차 부대였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인들이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던 청년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고 무한 궤도에 깔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이 거리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식을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절규, 총탄의 벌집이 되어 불타오르는 텐트들. 광장은 순식간에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헛구역질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서방 세력이 조작한 거야. 폭도들이 먼저 군인들을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진압했다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 저는 발작적으로 소리치며 화면을 밀쳐냈지만 세이는 저를 깊은 동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란, 너도 베이징 대학교의 수석 엘리트잖아. 너의 이성과 양심에 한번 물어봐. 저 끔찍한 학살이 가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장면인지. 적이 맨몸으로 줄지어오는 거대한 탱크 앞을 가로막고 선 저 깡마른 청년의 눈빛이 나라를 망치려는 폭도의 눈빛인지. 더 이상 아무런 부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끔찍한 학살극의 희생자들은 다름 아닌 제 조국의 자랑스러운 지식인들이자 지금의 저와 똑같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맑은 영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권력자들은 그 영혼들을 탱크로 깔아뭉개고 기관총으로 쏘아 죽인 뒤 역사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한국은 독재와 싸워 이겼고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했어. 하지만 너희는 철저하게 짓밟혔지. 그날 광장에 쏟아진 뜨거운 피와 함께 너희 민족이 가질 수 있었던 인간의 존엄, 타인에 대한 존중, 정의를 향한 양심까지 모조리 학살당한 거야. 세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썩어빠진 영혼을 날카로운 메스처럼 해부했습니다. 자유를 잃고 거대한 통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남은 건 오직 돈과 생존이라는 동물적인 본능뿐이야. 남을 밟고 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 너가 어제 성당에서 목격한 같은 동족들의 그 무례하고 야만적인 행동들은 바로 그날 광장에서 영혼을 거세당한 민족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슬픈 돌연변이일 뿐이야.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벵구리온 공항에서부터 줄곧 느꼈던 그 지독한 열등감의 근원이 마침내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영혼은 철저히 파괴된 가난하고 비참한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 어딜 가나 환영받고 빛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부자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 자유인의 당당함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밤새도록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맹신했던 조국의 위대함이 사실은 수천만 명의 피와 뼈 위에 세워진 거대한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VPN을 켜서 밤이 새도록 전 세계에 금지된 자료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농민이 굶어 죽은 비극적인 기근, 수천 년의 문화를 파괴하고 지식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10년의 광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광장의 끔찍한 학살까지. 제가 알던 위대한 조국의 진짜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은폐의 끔찍한 연속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홀린 듯이 예루살렘 외곽 언덕에 자리 잡은 홀로코스트 기념관 야드바셈으로 향했습니다. 세인이 보여준 영상이 제 양심을 깨웠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뼈아픈 과거와 비극을 대하는 태도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삼각 기둥 모양으로 길게 뻗은 콘크리트 기념관 내부는 숨이 막힐 듯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끔찍한 기록과 증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곳은 기념관의 가장 끝에 위치한 이름의 전당이었습니다. 거대한 원형 돔 형태의 높은 천장에는 나치에게 학살당한 수백만 명의 희생자, 얼굴 사진들이 빼곡하게 모자이크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끝없이 깊은 우물 같은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방문한 전 세계의 유대인들과 관광객들은 그 구덩이 주변에 서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 중 무려 500만 명 이상의 이름을 치열하게 찾아내어 이곳에 영원히 기록했습니다. 육신은 가스실에서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영혼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망각은 학살의 완성이며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지긋한 유대인 안내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기념관을 숙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인 가해자들의 끔찍한 만행을 전 세계에 낱낱이 고발하고 단 한 명의 희생자 이름이라도 더 기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뒤지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토록 강인하고 단결된 국가를 세우고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조국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외세가 아닌 조국의 권력자가 직접 자국민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짐승처럼 짓밟혀 죽어갔는데 그 이름은커녕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조국은 그 죽음 자체를 역사에서 철저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소리 소문 없이 감옥으로 끌려갔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국민의 피를 닦아내고 그 위에 세워진 화려한 빌딩 숲과 세계 2위라는 경제 대국의 타이틀,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국가의 끔찍한 실체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죽음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인 독재자를 태양처럼 떠받들며 숭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거의 비극을 잊지 않고 치열하게 기억하며 싸워 인간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귀한 존엄을 권력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오직 돈이라는 천박한 먹이에만 길들여진 거대한 사육장의 가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름의 전당 한가운데서 저는 바닥을 짚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국에 숭고했던 민주화 영상과 유대인들의 눈물 어린 기억의 전당이 제 머릿속에서 강렬하게 겹쳐지며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야드바셈을 빠져나와 붉게 물드는 예루살렘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안에 낡고 썩어빠진 세계관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수석이라는 찬란한 타이틀, 조국이 주는 두둑한 장학금, 엘리트를 상징하는 빛나는 완장. 그 모든 것이 수백만 명의 피로 얼룩진 더러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란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나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비겁한 엘리트로 조국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감옥의 간수가 되어 평범한 인민들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부속품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심사관의 날카로운 조롱이, 세인의 차분했던 팩트 폭력이, 야드바셈 우물에서 들려오던 희생자들의 절규가 제 머릿속을 폭풍처럼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모두 뒤져 커다란 흰색 하드보드지와 굵은 검은색 마커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 마커 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제가 평생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미래, 부모님의 기대, 어쩌면 제 목숨까지도 모조리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거대한 감시망은
이 먼 중동 땅에까지 뱀처럼 뻗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심장 깊은 곳에서는 도저히 끌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대한민국의 광장에서 매운 연기를 마시며 쓰러져 갔던 그 젊은 대학생들의 결연한 눈빛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처럼 짐승이 아닌 당당한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침묵하는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목소리를 내는 자유인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하얀 보드 위에 서툰 히브리어와 영어, 그리고 제 조국의 언어로 커다랗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동의 건조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히브리 대학교 정문 광장 앞. 수백 명의 다국적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 번화한 길목 한가운데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내쉰 뒤 제 두 손으로 그 피켓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제 평생의 모든 것을 건 이 무모하고도 숭고한 반역이 제 인생을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지 피켓을 든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 정문 앞 광장. 중동의 붉은 태양이 화살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한복판에 저는 우두커니 섰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다란 하얀 피켓에는 밤새 굵은 마커 펜으로 눌러쓴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천안문의 학살을 기억하십시오. 폭력적인 통제를 멈추고 인민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영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제 조국의 언어로 붉게 적어내린 그 문구는 20년 넘게 거짓 속에 갇혀 살았던 제 영혼이 세상 밖으로 터트린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피켓을 치켜든 제 두 팔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듯 거칠게 박동했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세상의 모든 공기가 저를 압사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다국적 학생들은 걸음을 멈추고 제 피켓을 유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꽂힐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억지로 버텼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몇몇 이스라엘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엄지를 치켜세우며 영어로 엄청난 용기라고 당신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유럽 유학생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다 제 발밑에 놓아주며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연대. 그것은 제가 난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국가의 감시와 검열을 거치지 않은 순수하고도 따뜻한 인간 대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소중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대형 강의실에서 쏟아져 나오던 붉은 물이, 즉 제 조국에서 온 수십 명의 유학생들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켓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비비며 다가오던 그들은 곧이어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베이징 대학교의 수석 교환학생 이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짐승처럼 돌변했습니다. 저 배신자년. 네가 감히 조국을 팔아먹어. 순식간에 20여 명의 유학생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와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CIA 돈을 얼마나 처먹은 거냐. 서방 세계의 개가 돼서 나라를 비방하니까 배가 부르더냐. 이 매국노년아. 너 혼자 튀어보겠다고 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스파이로 의심받게 생겼잖아. 당장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 찢어버려. 얼굴을 붉힌 한 남학생이 쌍욕을 내뱉으며 제게 달려들어 피켓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온몸을 던져 피켓을 끌어안고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렀지만 저는 소나기의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갈기갈기 찢어버리려는 것은 단순한 종이보드가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진짜 역사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나 놓으라고 이 미친년아.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둘러싸고 구둣발로 걷어차며 심지어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된 국가의 한복판,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대학 캠퍼스에서 그들은 여전히 조국의 억압적인 체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다른 의견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짓밟아버리는 그 야만적인 군상 속에서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을 거칠게 밀치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세인이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한 번만 더 손대면 당장 이스라엘 캠퍼스 경찰을 부르겠어. 여긴 너희 나라가 아니야. 세인은 흑투성이가 된 저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영어로 단호하고 서늘하게 소리쳤습니다. 작은 체구의 한국인 여학생이 뿜어내는 기백에 놀란 무리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내 캠퍼스 보안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붉은 무리들은 독이 오른 눈초리로 저를 번갈아 노려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고 봐. 조국에 돌아가면 넌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세인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기숙사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찢어진 옷을 갈아입고 상처난 무릎에 소독약을 바르면서도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진실을 입에 올린 대가로 치러야 할 끔찍한 고통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정막을 깨고 침대 위에 던져두었던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글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얼음장 같은 공포가 기어올랐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란 학생. 히브리 대학교 교환학생 맞으시죠? 아주 차갑고 건조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제 조국의 언어인 중국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텔아비브 주재 대사관입니다. 오늘 캠퍼스 광장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소란이 있었다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란 학생, 타국에서 학업에 스트레스가 많아 잠시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서 있는다고 우리 조국의 위대한 체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목소리에는 화를 내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그 싸늘한 어조가 언제든 저라는 작은 개인을 짓밟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대 권력의 오만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거짓된 역사에 속아왔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제가 쥐어짜듯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짧고 불쾌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실, 선택, 어쭙잖은 영웅 놀이는 그쯤 해두시죠. 당신은 아무것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란 학생의 아버지가 베이징 제3구역의 세관에서 핵심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집 앞 인민공원으로 태극권을 하러 나가시고요. 동생은 이번에 칭화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 심장이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컥컥거리는 마찰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이란 학생 하나가 민주투사 행세를 하겠다고 설쳐대는 바람에 고국에 있는 그 훌륭한 가족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다면 그것 참 끔찍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흘 안에 대사관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반성문을 쓰고 조국을 비방하는 서구 세력의 꼬임에 넘어가 돈을 받고 거짓된 시위를 했다는 자백 영상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싸서 귀국하면 이번 일은 젊은 날의 치기로 덮어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내 가족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남자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은 배신자를 절대 잊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사흘입니다. 대사관 문턱을 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베이징의 가족들에게 벌어질 모든 파멸은 온전히 당신의 이기심 탓입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거대한 국가의 권력이 2000km가 넘게 떨어진 중동의 작은 방 안까지 독사처럼 다리를 틀고 들어와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직접 체포하거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목숨줄을 쥐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국이 인민의 입을 틀어막고 영혼을 지배하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흘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옥이었습니다. 기숙사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창문의 블라인드까지 모두 내렸지만 누군가 어둠 속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지독한 편집증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켜보니 조국의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위챗, 메신저는 이미 저를 향한 끔찍한 사이버 마녀 사냥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 사진에 붉은색 X자가 쳐진 끔찍한 합성 이미지가 수천 번씩 공유되고 있었고, 저를 납치해서 강간하고 토막 내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살해 협박 메시지가 초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기숙사 동과 방 번호까지 버젓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유학생 친구들은 보복이 두려워 일제히 저를 연락처에서 차단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고립된 바다 한가운데의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덜덜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대사관에서 최후 통첩으로 못 박은 사흘의 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제가 미쳤었다고 빌어야 할까. 대본대로 거짓 자백 영상을 찍고 꼬리를 내리면 적어도 내 부모님과 동생은 무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조국으로 끌려가면 저는 평생 감시 속에 살며 영혼 없는 고기 덩어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짐승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가족, 신념과 혈육,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에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가 박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멍한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바라보았습니다. 야드바셈 기념관의 끝없는 이름들과 세인이 보여주었던 그 찬란하고도 끔찍했던 수십 년 전의 역사. 영상들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탱크 앞을 홀로 맨몸으로 가로막았던 그 깡마른 청년은 지켜야 할 가족이 없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던 한국의 수백만 시민들은 잃을 것이 없어서 거리에 섰을까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두려움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으면 내일 내 자식은 더 끔찍한 통제의 지옥에서 입이 꿰매어진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진정한 자유란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숭고한 희생 없이는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 무겁고도 무서운 진리를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 기숙사 방문을 누군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문고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이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을 때 문 밖에서 들려온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란. 나 세인이야. 제발 문 좀 열어봐. 당장. 기숙사 방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의 주인공은 중국 공안도 이스라엘 경찰도 아닌 한국인 친구 세인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침대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저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기어가듯 바닥을 짚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창백하게 질린 세인과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세인의 손에는 학교 행정실에서 급하게 출력해 온 듯한 영문 공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란 놀라지 말고 들어. 방금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히브리 대학교 총장실로 공식 긴급 공문을 보냈어. 너가 조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오늘부로 너의 모든 장학금을 취소하고. 세인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학금 취소. 그리고 또 뭔데? 말해줘, 세인. 너의 조국 여권을 공식적으로 말소시켰어. 넌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잃은 불법 체류자야. 중국 대사관은 이스라엘 정부에 너를 범죄자 신분으로 즉각 강제 추방해달라고
공식 송환 요청을 넣은 상태야.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권 말소. 그것은 단순히 종이 수첩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명서이자 22해 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던 국가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저를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넓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름도 국적도 없는 유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돼. 내 가족. 베이징에 있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발작을 일으키듯 소리치며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스마트폰을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덜덜 떨리는 피투성이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단 몇 초의 시간이 수십 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다정하고 우아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눈물에 잔뜩 짓눌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갈라진 쇳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이란이에요.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없으셨어요? 너 도대체 타국 땅에서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른 거니? 어젯밤에 무장한 공안들이 우리 집에 구둣발로 밀고 들어왔어.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너희 방에 있던 책이랑 컴퓨터를 전부 압수해 갔어. 반역자의 소굴이라면서. 어머니의 오열하는 소리 너머로 무언가 둔탁하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딸이 아니야. 당장 전화 끊어. 그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 평생 당당하고 강직했던 아버지가 짐승처럼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저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진실. 그깟 진실이 너의 부모 목숨보다 중요하니. 너희 아빠 오늘 아침에 직장에서 파면당했어. 평생을 바친 직장인데 짐도 못 챙기고 쫓겨났어. 너의 남동생은 칭화대학교 입학이 전면 취소됐어. 연좌제야. 우리 가족은 이제 베이징에서 숨도 쉬고 살 수 없는 천민이 되어버렸다고. 어머니의 절규가 제 긴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은 20대 여학생 하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악랄하게 그 가족의 핏줄을 인질로 잡고 난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이란. 지금 당장 대사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 서방 세력의 세뇌당해서 미쳐졌다고 혀를 깨물고 자백해. 제발 이 어미를 살려다오. 너희 아빠가 목을 매달고 죽겠다고 저러고 있어. 제발 돌아와.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넘어가도록 통곡하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비행기 표를 끊어 조국으로 날아가 그들의 발밑에 엎드려 제 영혼을 다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싶었습니다. 내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입이 꿰매어진 노예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야드바셈의 그 끝없는 이름들과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에 깔려 죽어간 그 젊은이들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가족은 잠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공포의 노예로 짓눌려 살아야 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고개를 숙이면 그 폭력은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내 남동생의 입을 틀어막고 내 자식들의 영혼까지 갉아먹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잔혹한 압제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저 자신의 파멸일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조국은 거짓말을 했어요.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짐승처럼 사육하고 있어요. 저는 깨어나 버렸어요. 다시는 눈과 귀가 막힌 고기 덩어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존엄을 버리고 노예로 사느니 저는 여기서 국적 없는 자유인으로 죽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오열도 아버지의 고함도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정적 끝에 들려온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는 이전까지 저를 키워주었던 따뜻한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에 완전히 세뇌되어 이성을 잃어버린 차갑고 잔혹한 낯선 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너를 호적에서 판다. 조국의 은혜를 저버린 매국노는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는 널 낳은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다. 영원히 돌아오지 마라.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미친 듯이 다시 번호를 눌렀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수신이 정지되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천지에 저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밧줄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머리를 벽에 찍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 사랑하는 가족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조국에게 여권을 빼앗긴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잔혹한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조리돌림은 갈수록 심해졌고 중국 대사관은 이스라엘 경찰을 동원해 저를 체포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될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런 저를 지옥의 밑바닥에서 건져 올려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 친구 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제 방에 찾아와 억지로 밥을 먹이고 제 손을 잡고 밤새워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중년의 동양인 남성 한 분을 제 기숙사 방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란 인사해.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국제 난민과 인권 문제를 돕고 계신 김 변호사님이셔. 한국계 미국인이시지.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며 따뜻하고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란 씨 이야기 모두 들었습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군요. 당신의 케이스는 아주 명백하고 교과서적인 정치적 박해입니다. 대사관의 협박, 여권 말소 통보, 온라인에 쏟아진 살해 협박 증거들까지. 이 정도면 이스라엘 정부나 미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에 차고 넘치는 조건입니다. 망명. 제가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는 난민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눈만 끔벅이는 제게 김 변호사가 다가와 제 차가운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국의 군부 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다 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미국으로 망명하셨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도리어 짓밟을 때 그 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양심입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새로운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조국은 저를 배신자라 부르며 짓밟고 제 부모마저 저를 버렸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한국계 변호사와 한국인 친구는 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와 눈물로 자유를 쟁취해 본 성숙한 민주 시민들이 가진 거대한 인류애와 품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 대학교 총장실에서도 기적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우리 대학에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히브리 대학교는 부당한 정치적 탄압에 맞선 이란 학생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일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안전하게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캠퍼스 내의 피난처와 장학금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와 한국인들이 제 삶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세이는 작은 냄비에 정체불명의 갈색국을 끓여 제게 내밀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뭐야? 미역국이야. 한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생일날에 반드시 이 국을 먹어. 이란, 너는 너를 얽매던 모든 낡고 썩은 사슬을 끊어버렸어. 비록 고통스럽고 아팠겠지만 너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오늘 진짜 자유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맛있게 먹어. 세인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짭조름한 미역국에 제 눈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중동의 겨울밤을 버티게 해주는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진정한 인간애와 자유의 온기였습니다. 그렇게 숨막히게 잔혹하고 길었던 이스라엘의 겨울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망명 신청서는 이스라엘 내무부와 미국 대사관을 거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피 말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성분묘 교회 주변으로 올리브 나무의 푸른 싹이 막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기숙사 우편함에 이스라엘 내무부의 관인이 찍힌 두툼한 하얀색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제 운명을 결정지를 그토록 기다리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인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한 줄의 선명한 문장을 읽어 내려간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예루살렘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고 뜨거운 숨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감람산의 자유인. 하얀 봉투 안에서 꺼낸 서류의 맨 윗줄에는 굵고 선명한 히브리어와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적 망명 최종 승인. 이스라엘 내무부와 유엔 난민기구가 저의 상황을 심각한 정치적 박해로 공식 인정하고 자유세계의 합법적인 구성원으로서 저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기적 같은 증서였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전율이 정수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종이를 가슴에 꽉 품었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국적을 잃어버린 유령이 아니라 온전한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는 세계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지옥에서 건져 올려준 세인과 김 변호사님이 번갈아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당신은 완벽한 자유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날의 진력, 저는 홀로 예루살렘의 감람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부신 황금빛 노을이 3000년 역사의 구시가지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언덕에서 저는 벵구리온 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14억 대국의 엘리트라는 헛된 자만에 빠져 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는 거대한 폭력을 찬양했던 어리석고 가엾은 영혼. 하지만 이제 저는 압제의 사슬을 끊고 진실을 마주한 한 명의 단단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신이 정지된 영원히 닿지 않을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고 천천히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조국과 가족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한 번도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고향에도 그날의 한국처럼 촛불이 타오르고 억압의 벽이 무너지는 날, 그때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다시 만나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역시나 붉은색 글씨로 전송 실패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장 베이징에 닿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쟁취한 이 자유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거대한 장벽을 넘어 조국의 얼어붙은 땅에 싹을 틔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등을 떠밀어준 한국의 뜨거웠던 민주화 역사,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저의 방패가 되어준 한국인들의 고귀한 연대는 영원히 제 피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람산에 부는 맑은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조국이 있는 동쪽 하늘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한 베이징 대학교 엘리트 이란의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4억 인구를 짓누르는 거대한 감시망, 7,000km를 날아온 한 유학생의 고독한 사투, 그리고 한 명의 20대 여학생이 목숨을 걸고 마주해야 했던 수십 년 전 광장의 끔찍한 진실. 중국 대사관이 거세게 압박하며 그녀의 추방을 요구했을 때 히브리 대학교의 총장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14억의 거대한 폭력보다 진실을 향해 촛불을 든 단 한 명의 자유인을 더 깊이 존경합니다. 아무도 그녀의 외침을 믿어주지 않을 때, 가족마저 그녀를 등지고 조국이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렸을 때, 그녀의 곁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지켜준 것은 스스로 피를 흘려 자유를 쟁취해본 긍지를 가진 한국인 친구와 한국계 변호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진정한 자유와 국격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고 부당한 독재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연대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자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